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신뢰도 함수에 대해서 찐득하게 깊게 알아보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전화 와서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계산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 메인 페이지 들어오면요, 여기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준비 A2G 꿀팁 모음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산을 어찌합니까 여기 있어요. 요거 먼저 시청을 하신 다음에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다 보셨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조회수가 24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달 전에 우리 계산 강의 하기 전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계산기 키는 거부터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눌러서 똑같이. 그래서 보면은 요 앞에는 이제 뭐 곱하기 더하기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누르는 거 제가 다 설명해놨으니까 요거 보고도 모른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문의주세요. 요거 보면은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요거 안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정도만 설명해드려도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굉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 영상을 미리 사전에 보셔야 되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조금 꽤 있는 것 같아서 안내를 먼저 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사고의 발생 건수는 연평균 1회로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우리가 그동안 지수 분포만 봤는데 갑자기 포화성 분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이 사고가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란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확률 분포이다. 그러니까 별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라는 A 사건이 뭐라고 할까요? 게임 사고라고 할까요? 기계의 게임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만 무작위로 생길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A 업체에서 A라는 사건, 게임 사고가 나는 걸 통계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나는 거는 요 정도고, 1년에 2번 나는 정도는 요 정도고, 1년에 3번 나는 정도는 요 정도다. 1년에 4번 나는 정도는 요 정도고, 1년에 5번 나는 경우에는 요 정도다. 1년에 6번 게임 사고가 발생하는 건 요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1년에 가장 많이 게임 사고가 당하는 게 평균적으로 1년에 3번 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포화성 분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사고가 안 나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야. 1년에 6번 사고 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야. 그쵸? 여기가 단색으로 해볼까요? 1년에 6번까지 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야. 그거는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야. 1년에 3번 나는 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게 3건이 발생하는 거야. 요걸 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다? 포화성 분포다. 됐죠? 그래서 무작위잖아요. 뭐 10년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뭐 24, 23, 22, 21, 20 쭉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건이 게임 사고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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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6번, 5번, 4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번 사건 나온 게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죠. 그리고 1년에 4번 사건 난 거는 2번밖에 없고, 6번은 1번, 5번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느낌표분의 람다 K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고장 확률 밀도 함수식으로 바꾸니까 fx는 고장 확률 밀도 함수 소문자 fx는 x 느낌표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2가 요 앞으로만 온 겁니다. 그리고 람다의 x승 똑같은 식이죠. 잠깐만. 그래서 이제 포화성 분포식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고장 확률 밀도 함수 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뭐라고? 지수 분포가 아닌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고장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 표현해 보면, 소문자 fx는 x 느낌표 분의 여기랑 똑같이 맞추면 돼요. 그냥 여기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람다의 x승 에 2의 마이너스 람다승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x라는 것은, x 느낌표라는 것은 연평균 1회입니다. 그러면 fx는 1회분의 이 사고가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2에 람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곱하기 또 람다가 3이었으니까 3 넣어주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한 건도 0 넣어주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한 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되고, 두 건 발생한다 그러면 몇 넣어요? 2를 넣어주면 되고, 세 건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또 계산해보면 되겠죠? fx는 1분의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0승은 뭐라 그랬어요? 상수의 0승은 1이다. 1이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니까 2의 마이너스 3승을 해보면 되죠?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이거 계산기를 같이 하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계산 먼저 해놨었던 거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자, Shift 누르고 LN 누르고 2에 마이너스 3승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되죠. 그럼 0.04978 이렇게 나오고, 그쵸? 0.4978인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죠? 다시 이거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 딱 보면, 자, fx는 x 느낌표분에 람다의 x 곱하기 생략된 거니까 2의 마이너스 람다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x가 뭐라 그랬어요? 연평균 1회. 그러니까 평균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1회가 밑으로 가고, 그러면 람다의 1승이 되는 거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이 되는 거고,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회. 람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고가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래서 3이 들어가고 여기가 1이 아니고 0이 된다 그랬죠? 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거 1이어서 없어지고 얘도 1이어서 없어지고 2의 마이너스 3승을 계산기에서 눌러주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는 거의 한 1분 컷으로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A 회사의 검사자는 이산적 직무인 부품의 내경 검사 작업을 검사하는 작업이네요. 하루에 300개씩 실시하고 있대요. 이 중에서 불량품 10개를 발견해서 290개를 원청에 납품하였고, 요런 거는 그림 그리면 돼요. A 회사의 검사자는 하루에 300개씩 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쵸? 이 중에서 10개를 부품을 발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납품회사, 원청에 몇 개를 준 거예요? 290개만 준 거죠. 검사를 해보니까 요 10개가 탈락한 거고, 실제로 준 거는 290개였다. 근데 원청회사에서 입고 검사에서 30개가 더 발견됐대요. 근데 원청회사의 검사가 완벽 1이다 라고 가정할 경우 이 검사자의 인간 신뢰도는 얼마인가? 이 검사자는 누구예요? A 회사의 검사자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30을 해주는 거예요. 290개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30개를 더 발견을 했다. 추가적으로 이 원청에서. 이거는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A 검사자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얘가 1이니까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0 나누기 290이죠. 납품한 수 중에서 추가 발견된 오류수, 요게 HEP입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자의 인간 신뢰도는 요게 이제 불량률이잖아요. 납품 개수 중에 추가 발견된 오류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은 지금 0.1인 거고, 인간 신뢰도는 그러면 1 빼기 0.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0.9가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몰라도 돼요. 그쵸? 요거는 그냥 헷갈리게 하는 요소인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290개 납품한 개수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거 30개. 그래서 요거 나누니까 0.1이 나왔고, 이 0.1이 신뢰도가 아니라 불량률이잖아요. 불량률. fx. 그쵸? 그러면 1은 뭐였어요? 신뢰도 더하기 ft였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뢰도를 구하는 거니까 RT는 1 빼기 FT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1 빼기 0.1. 그래서 정답은 0.9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말이 뭐 어렵게 써있지만 요거를 외우시면 되겠죠. HEP, 인간 신뢰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납품한 수랑 추가 발견된 오류수, 요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여기서 0.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 신뢰도는 1에서 이 불량률을 빼주는 거니까 0.9가 맞다. 그래서 요게 맞는 답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의 안전 무결성 등급 SIL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목표 평균 고장률이 10의 마이너스 5에서 10의 마이너스 4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코샤 가이드에 보면 안전 무결성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문제를 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정답이 적혀 있죠. 이 뒷자리 숫자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얘는 4고 얘는 1이죠. 그럼 정답은 3번.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다 알면 뭐 할 거냐고, 그죠? 목표 평균이 요거일 때 안전 무결성 등급은 몇 등급이다. 요거고 읽어보겠습니다. 안전 관련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운전 상태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대요. 그리고 안전 무결성 등급이라는 것은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로 구성된 안전 시스템에서 기능 안전의 안전 무결성 요건을 명시한 별개의 등급을 말하며 그중 4가 가장 높고 등급 1이 가장 낮다. 그렇죠? 제일 높은 등급이 4등급이고 제일 낮은 등급이 1등급이다. 근데 요 뒤에 있는 숫자 따라간다. 그거만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예방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회 보전, 고장 보전, 수명 기반 보전, 시간 기반 보전, 상태 기반 보전 이렇게 또 적혀 있으면 또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자 보겠습니다. 예방 보전이라는 거는 기기가 고장 나기 전에 뭐 오일 교체 주기를 잡아서 미리미리 깨끗한 오일로 교체를 한다든지 V벨트라고 있습니다. V벨트가 이제 갈려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주기를 잡아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예방 보전에 해당하는 행동이거든요. 점검이고 또 일상 점검을 통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모터나 펌프 같은 종류는 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 정확하게 안 맞으면 수평 수직이 정확하게 안 맞으면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 한쪽이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얼라이먼트를 잘 잡아야 되고 얼라이먼트는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자동차 바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맞추는데도 몇십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술이다. 그걸 왜 해요? 바퀴가 아주 뒤틀려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제 예방 보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회 보전, 수명 기반 보전, 시간 기반 보전, 상태 기반 보전은 는 말을 몰라도 우리가 고장 보전하면 고장 나고 나서 보전을 하는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비 보전이란 생산 시스템 혹은 설비를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놓은 것을 뜻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예방 보전이란 설비가 고장이 난 경우 성능 저하 또는 생산성의 휴지 시간을 적게 하고 관련되는 손실의 감소를 위해 미리 검사 조정 등 보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외우시는 게 낫겠죠? 어떻게 외울까요? 그러면 수시, 기상, 수시로 기상 상태를 확인한다 해서 수시 기상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장 보전이란 이제 고장 후에 설비를 보수하는 활동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1초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본의 의학자인 하시모토 쿠니에게 제시한 의식 수준 5단계의 의식 상태와 신뢰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거 한번 그냥 풀어볼까요? 페이지 0의 의식 상태는 무의식 상태이면 신뢰성은 0.3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의식 상태는 아예 의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0입니다. 0. 그리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는 뭐 0.6, 0.4 이런 숫자는 없어요. 0.9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의식이 흐릿한 상태는 0.9.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하나씩 자릿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0.99, 정상은 0.99에서 1은 절대 안 나와요. 우리가 100%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뭘 하든. 그러니까 항상 99%인데 99%일 거냐, 99.999%이냐, 요거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표기를 하고 페이지는 2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아주 이상적인, 명석한 둔내, 뭐 이런 상태는 이 0.99, 그러니까 99.999를 넘어선 그 이상 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릿수는 하나, 둘, 셋, 6자리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얘는 5자리고 얘는 6자리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황, 패닉, 과긴장은 0.9 이하예요. 0.9 이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죠? 1번과 4번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걸 문제를 보면 페이지 2의 의식 상태는 의식이 둔한 상태이며 신뢰성은 0.9이다. 페이지 2는 뭐예요? 정상 상태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페이지 3의 의식 상태는 명석한 상태이면 신뢰성은 6자리 이상이다. 맞죠? 이게 맞는 말이고 페이지 4의 의식 상태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과긴장, 패닉, 당황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의하면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논리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짧은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출제되는 문제는 저는 찍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조지불의 부울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울대수 논리현상 공리 세 가지 뭐 이렇게 해서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뭐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충격적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0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도 1 곱하기 0도 0이죠.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리고 A가 1이 아니라면 A는 0이고 A가 0이 아니라면 A는 1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 위에 A 다시라고 A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A가 아니다 요 뜻입니다. 설명은 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계속 물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문제는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부울대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true 또는 false 이 두 가지 값만 가지고 계산하는 수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등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등 스위치.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일단 들어만 보세요. 전등 스위치가 켜지면은 뭐예요? 켜지면 참이죠. 전등 스위치를 내가 딱 불을 켜려고 눌렀는데 켜지면 참이고 안 켜지면 거짓이죠. 이 두 가지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규칙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잘못 들어가 있는 표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보험 법칙 A 참 더하기 거짓은 뭐예요? 참이다. 그리고 참 더하기 거짓은 1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 곱하기 거짓은 0이죠. 왜냐면 거짓은 0이니까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곱하기 0은 0이다. 요거가 가장 기본이에요. 형태가. 다중부정은 그냥 요 위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A다. 왜? 얘가 참이었다. 얘가 거짓이었는데 이것도 거짓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A가 거짓이야. 0이야. 근데 0이 아니야. 이것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A다. 이 두 개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등법칙은 1 더하기 A가 1이죠. 얘가 1. 그럼 뭐예요? 1이다. 무슨 소리야? 1 더하기 1은 0이지. 1 더하기 1은 2지. 무슨 소리야? 그냥 A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0 더하기 A는 A다. 0 더하기 A는 A가 맞습니다. 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도 참이고 A도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거짓이나 참 둘 중에 하나에 뭐가 나와요? 참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거짓 더하기 참은 뭐라 그랬어요? 참. 그래서 A가 나오는 거고 1A는 참 곱하기 참은 참이다. 근데 거짓 곱하기 참은 0이다. 0 곱하기 참은 뭐예요? 0이다. 왜냐면 0을 곱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일 법칙은 A 더하기 A 참 더하기 참은 참이다. 참. 그렇죠? 참밖에 없는데 거짓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참은 또 참이다. 참 곱하기 참도 마찬가지 참이다. 그러면은 A라는 참이 있고 B라는 참이 있으면 요거는 B 더하기 A로도 바꿀 수 있다. A, B라는 공식은 B, A로도 바꿀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가로가 있고 A 더하기 B 가로 닫고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똑같다.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A 더하기 B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더하기 C잖아요. 가로를 풀어도 얘네는 순서의 차이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구나 이렇게 묶구나. 하나 더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다 똑같죠? 결과값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합법칙도 있고 분배법칙 보겠습니다. 분배법칙이 중요해요. A 가로 열고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한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3 더하기 4는 7에 곱하기 2니까 14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분배해보면은 2 곱하기 3은 2, 3, 6 그리고 2 곱하기 4는 2, 4, 8 더하면은 14라는 값이 결과값이 똑같죠. 그게 이제 분배법칙.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요 이제 대가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가로를 풀어주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풀어주고 점점 줄여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게끔 이 중에 하나의 모양이 되게끔 풀어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이용하고 또 뭐 동일법칙이나 지배법칙 뭐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요 가로를 풀기 위해서 얘네는 별도로 일단 보겠습니다. 얘네 가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A 가로에 있는 거랑 얘랑 묶을 거고요. B에 있는 거랑 요거랑 묶을 거고 마찬가지 C도 그런 식으로 묶을 겁니다. 그게 뭐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A 다시 더하기로 묶어 있기 때문에 다 더하기 해야 됩니다. A, B 더하기 AC. 요게 A로 묶은 거고, 더하기 이제 B로 한번 묶어 볼게요. B, A 바 더하기 B, B 더하기 B, C 더하기 C로 묶어 보겠습니다. C, A 바 더하기 C, B 더하기 C, C 더하기 A, B 더하기 B, C. 이렇게 써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0인 걸 먼저 제외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거짓은 0이죠? 없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얘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BB나 CC는 곱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B로 표현하고 얘는 C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제외한 거 빼고 다시 순서대로 써볼게요. AB 더하기 AC 더하기 B 더하기 BC 더하기 CB 더하기 C 더하기 AB 더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AB랑 B, AB랑 B 그리고 BC랑 C를 묶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묶냐면 AB랑 B는 겹치는 게 뭐가 있어요? B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렇죠? 더하기 AC 더하기 요거 CB 더하기 BC랑 C를 묶는다 그랬죠? 그럼 C가 중복되기 때문에 B 더하기 1이 된다. 더하기 AB 더하기 BC. 여기서 또 지울 수 있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지울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A는 1이기 때문에 그냥 1로 가기 때문에 지워버리는 겁니다. 얘는 B만 남겠죠? 그러면 B 더하기 AC 더하기 CB 더하기 C 더하기 AB 더하기 BC가 된다. 그러면 얘랑 묶을 수가 있겠죠? 얘랑 또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B로 묶고 C 더하기 1은 1 더하기 여기는 C로 묶을 수 있으니까 C A 더하기 1 더하기 AB 더하기 BC가 된다. 그럼 얘는 B 더하기 C 더하기 AB 더하기 BC 이렇게 형태가 되죠. 여기서 얘네 둘이 또 묶는 거예요. 뭘로 묶어요? B로 묶는다. A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얘네는 C로 묶는 거죠. C 그래서 B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얘 안에 있는 거 지워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B 더하기 C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별거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긴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가로를 풀어내고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풀어낸 상태에서 A 곱하기 A 다시는 뭐였어요? A 곱하기 A 다시는 0입니다. 0. 그리고 B 다시도 마찬가지로 0. C 다시도 0. 그래서 얘네는 삭제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BB는 B 곱하기 B는 B죠? 그래서 얘를 B로 표현을 한 거고요. C 곱하기 C는 C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얘네를 또 지우고요. 나머지 걸 내린 거예요. AB 더하기 AC 더하기 여기 B가 오죠? B 오고 BC 더하기 CB가 옵니다. 그리고 CC가 C로 오고요. 원래 여기 있었던 거 이렇게 두 개가 딸려온 거고요. 그리고 얘네를 이제 점점 줄여나가야 되다 보니까 보면은 AB랑 B랑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요. 볼게요. 요거 AB 더하기 B는 B로 묶을 수가 있고 1 더하기 A가 됩니다. 요거 풀면 되죠? 요걸 풀어보면 되잖아. B 1 더하기 A가 B 풀면은 이렇게 풀면 B 더하기 AB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끼리. 그래서 뭐 한꺼번에 많이 하려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해보자고. 그래서 AB랑 B를 이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C랑 뭐 CB를 묶을 수도 있지만 뭐 둘 중에 하나 묶으면 되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하나 만들고 요거를 여기 내린 거예요. 이 순서는 전혀 상관없다 했잖아요. 이 순서는. 그쵸? 그래서 또 이런 형태로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여기다 내려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1 더하기 A는 1입니다. 1. 그러면 B 곱하기 1은 뭐예요? B. 그래서 B만 내려온 거예요. 여기. 얘는 C 곱하기 1은 뭐예요? C. 그래서 여기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있었던 거 그대로 내려본 겁니다. 이렇게 위로 내려온 거고. 그러면 지금 원래 가로였던 게 요만큼 줄었잖아요. 얘네를 또 묶을 수가 있잖아요. B에서 B로 묶는 거죠. B끼리 있는 거. 그 C끼리 묶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얘네가 또 B 곱하기 1이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얘네는 계속 그냥 내려주고 있습니다. B 더하기 C 더하기 AP 더하기 PC인데 얘네도 또 묶을 수 있잖아요. 얘는
얘랑 얘는 이렇게 B로 묶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 C랑 BC는 내려서 C로 묶어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 더하기 C가 나온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1 더하기 A는 1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A-는 0이다. 그럼 B-A-는요? 이것도 0이에요. 참 거짓이니까. 숫자만 달리 표시한 거지 얘네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볼까요?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듣다가 이제는 뭔지 알았잖아요.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한번 들어봤으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혹시 자녀분이 계시면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왜 어려워하는지 알겠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이게 어디서 모르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자, 여기가 대괄호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대괄호를 풀겠다고. 다 더하기로.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A-랑 A, A-B랑 A-C랑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A 더하기 A, B 더하기 AC 더하기 B, A 더하기 BB 더하기 BC 더하기 C, A 더하기 CB 더하기 CC 더하기 요 끝에 건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AB 더하기 BC. 여기서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0이 되는 것부터 지워보자고요. 0이라서 없어진다고 했죠? 나머지만 내려. AB 더하기 AC 더하기 BB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BC 더하기 CB 더하기 CC 더하기 AB 더하기 BC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BB는 B가 되죠? B 곱하기 B는 B, C 곱하기 C는 C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또 밑으로 내리면 AB 더하기 AC 더하기 B 더하기 BC 더하기 CB 더하기 C 더하기 AB 더하기 BC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결합 법칙을 통해서 묶어볼 수 있다고요. 뭘로 묶냐면 요 B랑 AB랑 묶을 거고요. 요 CB랑 C랑 묶을 겁니다.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B로 묶이고 B 곱하기 B는 1이고 그쵸? B 더하기 A가 남는다고요. 그리고 얘네는 그냥 내려주고 더하기 AC 더하기 BC 더하기 얘는 C로 묶고 1 더하기 B가 된다고요. 더하기 AB 더하기 BC 이런 형태가 된다. 됐을 때 요거는 1이죠? 요것도 1이고 그럼 B 곱하기 1은 뭐예요? B죠? AC 더하기 BC 더하기 이것도 C가 되는 거죠. C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AB 더하기 BC다. 여기서 또 묶을 수 있는 거 뭐 있나 볼까요?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게 B랑 BC랑 묶을 수 있고 A랑 AC랑 C랑도 묶을 수 있죠. 묶어보자고 또 B랑 C 더하기 1 요거랑 이렇게 묶으니까 더하기 요거랑 묶으면은 C에 A 더하기 1이라고요. 그리고 AB에 BC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또 1이 되잖아요. 1 B 더하기 C 더하기 AB 더하기 BC다. 그럼 이건 뭘로 묶을 수 있어요? AB랑 B랑 묶을 수 있고 C랑 BC랑 또 묶을 수 있죠. 그럼 B로 묶고 1 더하기 A 더하기 이거 묶은 거 뭐예요? C B 더하기 1 이거 1 하니까 B 더하기 C 이게 마지막 최종적 정답이다. 얘네 둘이 섞을 수가 없으니까. 네 됐습니다. 나 요거 이상 설명 못해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디 하나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유형 또 설명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울대수까지 여러분들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럼 4번이 맞나요? 4번이 아니고 3번이네요. 이거 정답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알려드리니까 5번만 반복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5번만 아시겠죠? 이런 걸 먼저 외우고서 대입하려고 그러면 더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드린 방법 요거대로 하시고 1이 되는 게 뭔지 우리 0이 되는 거 뭔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응원합니다. 여기는 3번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수정된 거는 꼭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시스템의 수명주기 5단계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CDPA의 순서죠. 그래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운전해 본다. 액션. 그러니까 C는 뭐예요? 컨셉을 잡고 컨셉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개발은 디벨롭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은 프로덕션 액션 해서 CDPA A인데 여기에 이제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
이 정의랑 구상이랑 헷갈리는 게 있어요. definition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정의가 가운데 두 번째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왜냐면 정의가 먼저 올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정의라고 외웁니다. 두 번째 자리에 많이 오거든요. 정의가 정의. 그래서 기획, 정의, 개발, 생산, 운전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기획이 구상이죠. 니은 중에 정의가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 이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불변이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D 부품회사는 최근 개발한 신규 볼 베어링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가속 시험을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볼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은 20kN이다. 이 볼 베어링에 80kN의 하중을 가해 가속 시험을 했을 때 가속 계수는 얼마인가? 가속 모델은 N승 버칭 모델을 따르고 N은 2.5이다. 이것도 이제 가속 계수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시험 하중, 얘가 시험 하중이죠? 얘가 작용 하중입니다. 그래서 작용 하중분의 시험 하중은 이렇게 하고 n승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 n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80에 20, n은 알려줬잖아요. 여기서 2.5, 그러면 4에 2.5승 하면은 정답은 3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지한 문제였어요. 작용 하중이 밑에 오고 시험 하중이 위에 간다. 여기서 가속 계수를 구할 때 가속 모델은 n승 법칙을 따르고 n은 2.5이다. 다 알려준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가속 계수는 32다 라는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숫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울대수 계산하는 걸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씩 나눠보면은 분배해보고 결합해보고 1로 되는 거는 a 곱하기 1은 뭐예요? a다. a 곱하기 a 다시는 0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a 더하기 1은 1이다. 이걸로 하면 아무리 긴 거여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공학에는 또 미니멀 컷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계산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진도 넘어오지 말고 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풀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알겠다, 이해가 됐다, 깨달았다 하는 순간 넘어오세요. 바로 안전공학 미니멀 컷까지 하면은 더 헷갈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연산공리 세 가지에서 a 더하기 1은 1이다. 그렇죠? 그리고 a 곱하기 a 반은 0이다. a 곱하기 a는 a다. a 곱하기 0은 0이다. 요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요거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요 가로를 풀어 보겠습니다. a 바 더하기 ab 더하기 ac, 그리고 b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 a 바 더하기 b b 더하기 b c 더하기 c로 풀게요. c a 바 더하기 c b 더하기 c c 더하기 a b 더하기 b c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서 a 바는 다 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고, 남은 걸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a b 더하기 a c 더하기 b를 내려고 하니까 b 곱하기 b는 b다. 더하기 BC 더하기 CB 더하기 CC도 C로만 내릴 수 있죠. AB 더하기 BC다. 여기에서 묶을 수 있는 거, 묶을 수 있는 게 요 B랑 AB랑 이렇게 묶을 수 있고, BC랑 C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B로 묶어야겠네요. B에 A 더하기 1 더하기 AC 더하기 C에 B 더하기 1 더하기 CB 더하기 AB 더하기 BC다. 그러면 요거는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B는 B다. B 더하기 AC 더하기 요것도 1이기 때문에 C로 내려온다. CB 더하기 AB 더하기 BC다. 그쵸? 여기에서 또 묶을 수 있는 거 C로 묶을 수 있고, 요거랑 B로 묶을 수 있죠. 그럼 C에 A 더하기 1 더하기 B에 C 더하기 1 더하기 AB에 더하기 BC다. 그럼 얘네가 또 1로 바뀌기 때문에 C로 내려오고요, B로 내려오고요, AB에 BC다. 그러면 얘를 C로 또 묶을 수 있고 얘를 B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에 B 더하기 1 더하기 B에 A 더하기 1일 테니까 결과값은 C 더하기 B다. 이게 정답이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안전공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공학은 현대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엔지니어링된 시스템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공학 분야로 산업공학, 시스템공학 및 하위 시스템 안전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스템공학이라는 엄청 큰 학문 안에 안전공학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안전공학은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생존이 중요한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이런 기능들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분석기술은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통해 시스템 수준의 위험과 개별 구성 요소의 오류 사이의 인과적 정속성을 찾는 목표를 공유한다. 질적 접근법은 무엇이 잘못되어 시스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정량적 접근 방법은 결과의 확률, 비율, 심각도에 대한 추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뭐예요?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을 둘 다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안전성 평가 6단계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전성 평가 6단계는 자주 출제돼요. 기사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그래서 뭐 외우고 계신 분들 많죠. 관계 자료와 정보의 확보 및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정성적이 뭐예요? 말로, 정성스럽게 말로 한다. 네, 수치화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게임 사고는 얼마나 발생이 될까? 그걸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궁금증을 제한하고 다음에 수치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러면 대책을 세워보자. 끼는 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거나 격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럼 제거 대책이나 격리 대책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보호망을 씌운다든지 우를 한다든지 뭐 접근 금지 표지를 쓴다든지 아예 그냥 풀커버로 막아버린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겠죠. 그리고 재해 자료를 통한 재평가를 해봐야겠죠. 특이 이상이 없는지 뭐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재평가하고 FTA를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이거로 장난을 많이 치겠죠. 자, 그럼 FTA는 뭐냐? 결함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수 분석이란 시스템의 고장 상태를 먼저 상정하고 그 고장의 요인을 순차적 하이 레벨로 전개해 가면서 해석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여기 탑사상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고장 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AND 게이트, OR 게이트를 사용하여 논리표의 형태로 나타내는 시스템 안전 해석 방법이다. 그래서 FTA 실시 절차가 있습니다. 이 탑 사상을 설정하고 이걸로 정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원인을 결정하고 FT도를 작성하고 개선 계획을 작성한다. 그래서 FTA의 장점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이 간편하고요. 사고 원인 분석의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사고 원인 분석의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량, 수치화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런 거를 미니멀 컷에 구하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고 단일 사고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결함수 분석기 포맷에 관한 기술 지침, 코샤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엄청난 자료들이 많아요. 우리 건설뿐만이 아니라 기계, 전기, 뭐 화공, 위생, 보건 모든 분야의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면서 이 객관식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로.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시험 범위를 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 정상사상 탑 이벤트라는 것은 제 위험도를 고려하여 결함수 분석을 하기로 결정한 사고나 결과를 말한다. 정상사상은 사고나 결과를 말한다. 자, 기본사상이란 더 이상 원인을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기계의 기계적 고장, 보수와 시험 이용 불능, 작업자 실수 사상 등을 말한다. 기본사상이란 뭐예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고의 원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사상이라 함은 정상사상과 기본사상 중간에 전개되는 사상을 말한다.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게 중간사상이겠죠. 간단합니다. 결함수 기호란 결함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기호로서 연결하는 표현 수단이다. 컨셉트, 왜냐하면 사고의 종류가 게임재해도 있을 거고 말림재해도 있고 뭐 협차, 충돌, 추락, 넘어짐, 부딪힘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기호화 시킨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사고라고 단일 사고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든 사고는 사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거고 이 중간 사상이 있고, 기호라는 것은 연결하는 표현 수단이다. 자, 컨셉트 중요합니다. 정상 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을 말한다. 이 정상 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 뭐였어요? 원인. 이 원인의 집합을 말한대요. 이게 컷셋입니다. 최소 컷셋이란 정상 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의, 이 기본 사상의 최소 집합. 그러니까 얘랑 있을 때 사고가 이렇게 날 수 있네 라는 거죠. 최소 집합입니다. 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해도 얘 하나만 있어도 사고가 발생이 되네 라는 게 최소 컷셋, 미니멀 컷셋, 앞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그리고 개통 분석이라 하면 개통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모든 사상 조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게 뭐다? 시스템 아날리스, 개통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가 시간당 또는 작동 횟수당 고장이 발생하는 확률을 말한다. 우리 람다로 표현하기도 했고 HT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용 불능도라고 하면 가용도랑 좀 반대되는 말이죠. 주어진 시간에 설비 보수 등으로 이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용할 수 없는 가능성. 그래서 보통 그림이 이렇게 탑사상에 있고, 엔드 게이트는 직선이고요, OR 게이트는 반달 모양입니다. 곡선 모양이고요. 요게 이제 기본 사상들이죠. 기본 사상들이 모여서 OR 게이트나 엔드 게이트로 올라가고, 또 엔드 게이트나 OR 게이트로 탑사상까지 가는, 요게 이제 개통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엔드 게이트를 거쳐간다는 것은 A랑 C가 모두 발생. OR 게이트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발생. A가 발생할 수도 있고 B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는 A, C가 모두 발생. 여기는 A나 B만 발생. 위 그림의 최소 컷 세트는 AC, ABC는 AC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니까 A랑 AC 이렇게 되죠. 그리고 B가 올라갔을 때는 BAC가 되고, AAC는 똑같은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AC 또는 BAC. 그럼 최소 컷, 최소한 들어가는 거 A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거, 최소한 거 이해되시죠? 이것만 이해하면은 이거 앞으로 문제 푸는데 평생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기구는 기본 사상 동그라미 맨 밑에 들어가는 거, 뭐 조건부 사상은 조금 타원형으로 이렇게 넓은 거, 생략 사상은 더 이상 정보가 불확실해가지고 관련 정보가 비비해서 계속 개발될 수 없는 특정 초기 사상. 그러니까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는 더 이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끝낸다. 생략을 해버린다. 고생 오고고. 이제 통상 사상이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이고. 통상 사상이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유통계통 중 변화와 같이 일반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이 통상 사상이다.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게 통상 사상이죠. 중간 사상은 한 개 이상의 입력 사상에 의해 발생되는 고장 사상으로서 주로 고장에 대한 설명을 서술한다. OR 게이트, 엔드 게이트가 사실 중요합니다. 요 밑에가 반달 모양이냐 직선 모양이냐 이걸로 구분을 하고, 직선 모양이 엔드, 이렇게 되는 게 휘어 있는 게 OR. 이렇게 요거는 외우셔야겠죠. 요 밑에 보면 억제 게이트, 베타적 OR 게이트, 우선적 엔드 게이트, 전위 기호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베타적 OR 게이트는 원래 있던 OR 게이트 모양에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R 게이트의 특별한 경우, 오직 한 개의 발생으로만 출력이 생성되는 논리 게이트다. 그리고 요거는 우선적 엔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얘는 베타적 OR 게이트. 우선적 엔드 게이트는 원래 엔드 게이트 요 모양에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 게이트의 특별한 경우로서 입력 사상이 특정 순서별로 발생한 경우에만 출력 사상이 발생하는 논리 게이트다. 전위 기호는 이렇게 위로 갔다, 이렇게 가면 옆으로 갔다, 이렇겠죠? 그리고 직렬 시스템과 병렬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이 있는데, 직렬은 요거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병렬은 A, B, C가 병렬로 연결이 돼 있고 D, F가 병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네는 이런 공식을 가져요. 1 빼기 A, 1 빼기 B, 1 빼기 C, 이런 병렬에다가 큰 테두리에서 1을 한 번 더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여기다 풀면 큰 1 빼기 D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빼기 F. 그래서 얘네는 이 병렬과 이 병렬 시스템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큰 식으로 풀면 신뢰도 R은 큰 1에서 빼기 1 빼기 A 곱하기 D, 요거랑 요거를 먼저 곱해버린 겁니다. 곱하기 1 빼기 B 곱하기 2, 요것도 요걸 먼저 곱해서 1을 빼준 거예요. 요것도 1 곱하기 1 빼기 C 곱하기 F, 이런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 종류에서 요거 표 그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PHA라는 것은 예비 위험 분석으로 해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정의하기 전에 분석하는 거예요. 예비 위험. 그러니까 예비가 들어가는 거는 PHA고, 정의하기 전에 구상 단계에서 예측하는 게 예비 위험 분석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FHA입니다. 이게 결함 위험 분석이고요.
개발 단계에서 하는 건 하족 기법이고, 그리고 FEMA는 고장 형태와 영향을 분석하는 거고요. CA는 위험도 분석, ETA는 사고수 분석, 그리고 트립은 인간 과오율 추정법이고요. 모어트는 원자력에서 회사에서 보통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공정안전성 분석 KPSR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상. 바로 또 뭐예요? 코샤 가이드 내용 나와 보이죠? 위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누출, 화재, 폭발, 공정 트러블, 상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KPSR이라는 요 코샤 가이드 내용을 보면 요 부록 느낌으로 해서, 부록이 맞네요. 부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출에 대한 원인 결과, 관련 문제사항, 현재 안전조치 개선 권고사항까지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시기 때문에 뭐 이건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형태는 상노화공, 상해, 누출, 화재, 폭발, 공정 트러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위험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해는 뭐 추락하거나 전도, 협착, 충돌, 질식, 유해 위험 물질 접촉, 질식을 두 번 써놨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질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질식은 상해이다. 그쵸? 뭐 이거 나머지는 다 상해로 생각을 하시지만 유해 위험 물질 접촉이랑 질식은 상해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문제를 많이 장난치겠죠. 누출은 부식, 침식, 누설, 파열, 펑크, 개방구, 오조작 이런 게 있고요. 화재 폭발은 물리적으로 과압,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취급 제한인데 최급 제한이라고 했네요. 취급 제한, 화학물질 및 분진, 점화원, 누설, 파열, 펑크, 뭐 개방구, 오조작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정 트러블은 조업상 문제, 원료 및 촉매 등 물질이 이상하거나 농도가 이상하거나 이런 공정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까지 위험 형태에 포함이 된다. 정답은 5번이다 보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번 들어놓고 이게 뭔지만 알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겠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니멀 컷셋을 구하는 거. 요 밑에 있는 미니멀 컷셋을 구하는 거죠. t에 관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또는 B네요. 여기는 5월 게이트니까 A, B가 있고요. 얘는 둘 다 올라오는 거죠. A, C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A, C랑 A, B, C 중에 누가 더 작아요? A, C가 작죠? 그럼 정답은 2번. 굉장히 쉽죠?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또 같은 문제 나옵니다. 자, ABC로 구성된 아래의 결함수에서 정상사상 T에 관한 최소 절단 집합 미니멀 컷셋을 모두 구하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이쪽이 5월 게이트네요. 그러면 A 또는 C, 여기 모두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A, B다. 그럼 여기에서 또 근데 5월 게이트예요. 요 위에랑 다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요 위에는 AND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그냥 합쳐가지고 요거랑 요거 중에 작은 걸 골랐다면 여기는 또 5월 게이트예요. 5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A, B가 올라갈 수도 있고 A가 올라갈 수도 있고 C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A랑 C겠죠? 이게 제일 작은 거잖아요. 정답은 5번이다. 여기 뭐 잔뜩 써있는데 최소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만 알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 이해되셨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신뢰도 그렇잖아요. 이거 저는 이게 뭔 소리야 했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좋은 댓글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부터 전화 주셔가지고 뭐 잘 듣고 있다라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등 이런 얘기들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제 채널에는 한참 형님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오신 분 중에 70세이신데 작년에 기사를 합격하셨대요. 그 산업안전 기사랑 건설안전 기사 요거를 이제 취득을 하시고 이제 지도사를 도전하신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새해가 돼서 뭔가에 계속 높은 곳으로, 높은 자격증 그런 걸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하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런 꿈을 이루는데 제가 살짝 발을 얻는 거잖아요. 원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살짝 발을 얻는 그 길에 동참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응원하고요. 그래서 요즘 또 그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으신가요? 여쭤봤더니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시대요. 아침에 영하 7도였는데. 네. 그래서 항상 건강 그래도 챙기시고 공부도 챙기시고 최대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